민주통합당 진성준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두 분께 15분씩 약속 시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질문당 2분 내외로 딱 자르진 않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찰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부실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실 수사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죠. 맨 처음에 선관위와 경찰이 우리 민주당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국정원 직원을 직접 조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현장에서 증거 물품들을 수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 나온 것. 이것이 결정적인 초동 조치의 미흡입니다. 그 뒤로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는 점이 밝혀진 뒤로 문을 열고 다시 조사하려고 했으나 그때부터는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틴 시간이 2박 3일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증거를 모두 인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예고된 부실 수사였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경찰의 발표를 오늘 보니까 컴퓨터와 노트북에 있는 하드를 지워진 것들을 복구했다고 했는데 정말 국정원의 기술로 또 전산을 전공한 심리정보전단의 요원이 삭제한 파일들까지 전부 다 복구한 것인지 이것이 우선 불분명합니다. 오늘 경찰의 발표를 보니까 40여 개의 아이디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디가 복구된 것에서 나온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40개 정도 아이디가 있더라. 이 40개 아이디를 썼다는 것도 의외이긴 합니다만 충분하게 복구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국정원이 삭제한 파일들은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통신사로부터 포털 사이트의 로그 기록까지는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수사 결과라고 발표한 것, 이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 또 발표 시점도 대단히 이례적이었습니다. 통상 오전 9시에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때 발표하는 것이 마땅한데 전날 밤 11시에 그것도 텔레비전 토론이 끝난 직후에 발표를 감행했죠. 이와 관련해서 수서경찰서의 관계자들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11시에 발표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민주통합당에서 그렇다면 추가 대책이나 증거 등을 제출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누차 설명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제기했던 의혹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정원 3차장 산하에 심리정보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꾸려져 있다. 그리고 이 요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 24시간 내내 근무 체제다. 그리고 청사 내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 근무한다. 따라서 이 요원도, 문제의 요원도 자기 오피스텔에서 재택근무를 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재택근무할 때에는 사이버 영역의 업무를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기했던 의혹이 10가지라면 그중에 9가지는 다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고 하면 그것은 국가정보원의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TV 토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해서 양자 토론 이루어졌는데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문재인 후보의 현안에 대한 인식 능력과 또 대안 제시 능력을 10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텔레비전 토론, 특히 양자 토론을 보기를 원해왔어요. 그런데 이 양자 토론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막바로 비교 평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감은 문재인 후보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감없이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TV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에 비해서 박근혜 후보는 현안에 대한 인식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고 또 정책 대안도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상대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공약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박근혜 후보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텔레비전 토론이 아니었는가. 왜 그동안 양자 토론을 거부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앞서 그 박성규 대변인 나왔을 때 이제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안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교조 문제와 관련돼서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박성규 대변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는 전교조와도 교류해야 한다. 전교조가 부당하게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면 수용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주장들은 얼마든지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에 비해서 박근혜 후보는 왜 전교조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연대를 하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전교조에 대한 편향된 인식 또 편향된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으로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겠다고 하고 이제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은 여야가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소 생각이 다른 세력들과도 얘기하면서 그들을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교조라서 안 된다. 전교조하고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아주 편향된 이런 사고를 보여준 것은 박근혜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SNS 불법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낙곰수가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 후보의 수석 보좌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SNS 본부를 차려서 도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를 리 없는 겁니다. 직접 관계되어 있다고 상당히 의심할 만한 그런 진술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 입입니다. 자기가 돈이 어디 있느냐, 오피스텔 마련할 때 국정원이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이번에 국정원 여성 요원의 댓글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차린 사무실 수십 개가 전국에 걸쳐져 있고 각 조직마다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어서 자기도 다 잘 모른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본인이 시인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인 윤정훈 목사가 차렸다고 하는 그 불법 댓글 센터죠. 그것에 뒷돈을 댄 게 국정원이었다라고 하는 진술이란 말이죠.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그 부분에서는 뭐 이건 제 입장이 아니고요. 네. 그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후에 그 윤모 씨가 기자회견을 또 했고 예. 그때 국정원이라고 자기가 말을 잘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정일보, 국정TV를 자기가 오해했다라고 네. 하는 부분까지는 해명을 드리고 계속 그렇게 말씀해 해명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게 새누리당이 그 전날 해명한 바에 의하면 사업관계로 윤정훈 목사와 그 권봉길 씨 등이 서로 만나서 사업자금을 둘이 같이 댄 거다. 그래서 사무실 얻는 비용은 권봉길 씨가 되고 그 다음에 김종록이라고 하는 사람도 200만 원 됐다고 그러죠. 사무실 집기를 얻는 비용은 윤정훈 목사가 됐다는 거였어요. 사업관계로 만났다는데 그 사람의 신분이 국정원인지 국정일보라고 해서 국정원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인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무심결에 뱉은 얘기지만 매우 중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정동영 상임고문의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 그리고 또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오늘 또 다른 신문에서 같이 비슷하게 다뤘더라고요.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그 중도층 투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유의 발언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주제를 선택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둘 다 짧게 얘기하죠. 예, 말씀해 주시오. 정동영 고문은 어떤 신문에 대담에 나온 기사를 인용해서 트윗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적절했다라고 판단하고 스스로 삭제하고 사과 트윗도 날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자기들의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은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왜 투표시간 연장을 그토록 거부해 왔는지, 왜 선관위 디도스 테러를 일으켰는지, 왜 터널 디도스를 일으켰는지, 또 왜 지금 이 선거를 혼탁 진흙탕 선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세상의 민주국가에서 정치를 하는 분이 자기들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기는 전략이라고 보고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새누리당 김무성 본부장이 당장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갑작스럽게 사퇴한 이정희 후보의 지지율이 1% 안팎이었는데요. 이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좀 득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정희 후보가 사퇴한 것은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다는 사실을 이정희 후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뜻을 얘기를 했지요. 저는 이렇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이 각계각층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박선규 대변인이 나와서 왜 문재인 후보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북한을 두둔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언제 문재인 후보가 북한을 두둔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규탄한다고 얘기했어요. 다만 이렇게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도록 방치했던, 그리고 로켓을 발사하는지도 몰랐던,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로켓을 해체해서 수리하고 있다고 했던 이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 정부의 정보 실패, 안보 무능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무슨 북한을 두둔한다라고 하는 이런 허위 사실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는지 이 문제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다, 흑색 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흑색 선전, 네거티브 공세에 앞장선 사람이 박근혜 후보예요. 제1차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선거연대를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합의했다, 한미동맹 폐기를 합의했다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고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것이 흑색 선전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네거티브 공세, 흑색 선전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하고 정치를 불신하게 해서 투표율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전략이라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은 한 2분 반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선까지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딱 이틀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문재인 후보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예, 오늘 문재인 후보는 아침에 자신이 국민연대가 선택한 국민 후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새 시대를 개척할 대통령으로서 누가 적합한지, 다른 모든 문제를 떠나서 자질과 능력, 정책과 비전, 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보고 선택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 외곽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 부심들을 순회하는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울에서 시작해서 경부축을 따라서 천안, 대전, 대구, 부산에 이어지는 경부축 유세를 해서 선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주요 지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그럴 예정입니다. 결국 최대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20, 30대 젊은 층의 투표율,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느냐에 의해서 선거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바람직한 신호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이미 72%의 투표율을 올렸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또 새 시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내 투표율도 그렇게 높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한 30초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투표율 어느 정도가 되면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은 77%를 투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77%가 되면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후보가 말춤을 추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지요. 70%를 상회하면 저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더 많이 투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진성준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